자, 3월 모의고사 처음일 거야. 아마 우리 개정되고 교육과정 바뀌고 이제 통합과학이 이제 수능 과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너희들이 고1 때 배웠던 통합과학 전체를 이제 앞으로 수능으로 보게 될 거잖아. 이제 첫 번째 모의고사 얼만큼 머릿속에 남아 있는지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되새김질 해보자. 자, 1번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 우리 생태계 파트지. 환경적 요인과 그 다음에 생물적 요인들 사이에 주고받는 관계들. 보통 우리가 상호작용이라고 많이 표현을 했었어. 자, 토양 속 세균은 생물의 사체와 배설물 분해해서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 그리고 식물의 광합성으로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높아진다. 자, 옳은 설명. 기억은 비생물 요소이다. 토양 흙이잖아. 흙은 살아있는 거야? 아니지. 비생물 요소 맞지? 자, 니은 식물. 자, 우리가 생물적 요인들은 그 생태계 내에서의 역할, 롤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그럼 식물은 광합성 생명체니까 뭐겠어?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라고 해야 되겠지. 자, 나는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에 영향을 주는 예이다. 자, 식물이라는 생물적 요소가 광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공기 중에 산소 농도, 대기의 조성, 공기라고 하는 비생물적 요인, 환경 요소의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 그치? 그럼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주는 거지.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반대로 설명했지. 참고로 우린 이런 것도 했었어.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보통 선생님이 설명할 때 뭐라 했어? 생물이 환경에게, 환경이 생물에게 이렇게 얘기했었지. 자, 생물이 환경에게 영향을 주는 걸 우리는 뭐라 불렀냐면 반작용이라고 불렀어. 그리고 반대로 환경적 요소가, 즉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주는 거. 추워서 옷을 두껍게 입었어. 더워서 옷을 좀 편하게 입었어. 너무 더워서 에어컨 켰어. 이런 것들을 뭐라고? 작용이라 불렀다. 알겠지?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에 대한 예시를 물어본 거야. 자, 2번 보자. 자,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 그리고 지구를 구성하는 사람과 지구 내에, 자, 보니까 산소, 탄소. 자, 우리 몸은 인체, 사람의 몸, 생물들은 뭐가 제일 많아? 원소의 질량비로 따지면 산소가 제일 많지. 근데 두 번째로 많은 원소가 탄소, 그리고 그 다음에 수소, 뭐 기타 등등 이렇게 가겠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는 지구라는 것보다 지각을 좀 많이 봤었어. 사실은 통합과학 교과에서 지구의 겉껍질은 지각만 한정하면은 산소가 제일 많고, 두 번째로 규소가 많고, 세 번째로 알루미늄이 많고 이렇게 갔었지. 자, 그리고 우리 우주 전체는 뭐가 제일 많아? 당연히 수소, 그리고 헬륨. 그지? 자, 그럼 지각이 아니라 지구로 보면 지구 전체는 우리 지구 내부의 외핵과 내핵은 철과 니켈 성분이지. 지구 전체로는 철이 가장 많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산소, 규소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오른 설명 보자. 가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자, 가를 보니까 제일 많은 게 산소, 두 번째 탄소, 수소니까 이게 뭐구나. 얘가 사람이구나. 그럼 얘는 뭐 지구겠네. 그치? 그리고 지구에 가장 풍부한 거 원소 A는 뭐야? 철이겠지. 그치? 철, 산소, 규소 이렇게 가는 거야. 자, 따라서 가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일 거고, A는 철이고, 사람의 몸과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는 빅뱅 이후에, 자, 그러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 이런 것들, 산소, 탄소, 그치? 근데 지구를 구성하는 철, 이런 것들은 빅뱅 후 38만 년 이내에, 자, 우리 빅뱅 과정 다시 한번 입자 탄생 순서를 잘 보면, 자, 제일 먼저 뭐부터 만들었어? 기본 입자. 기본 입자에는 뭐가 들어있지? 쿼크라고 하는 애들과 전자. 그지? 그리고 바로 2번, 두 번째. 자, 이 쿼크들이 뭉쳐서 뭘 만들어? 양성자, 중성자. 그치? 자, 그리고 또 하나. 요 양성자하고 같은 표현으로 우린 수소, 원자, 핵이라고 해도 된다 그랬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들어진 입자가 뭐야? 질량수 4짜리 헬륨, 원자, 핵. 그지? 요 양성자, 중성자들이 뭉쳐서 헬륨의 원자핵이 만들어진 거지. 여기까지 불과 몇 분? 딱 3분. 여기까지 불과 딱 3분. 지금도 우주의 대부분은 이때 만들어진 수소 헬륨으로. 그치?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러서 빅뱅 후 몇 년 뒤? 38만 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 그지? 이때 비로소 뭐가 만들어져? 중성 수소 원자 중성 상태. 드디어 핵과 전자가 결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만들어진 거지. 그치? 그러면 나머지 원소들, 이 수소와 헬륨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은 전부 별이 만들어내는 거지. 따라서 38만 년 이내가 아니라 이후에 만들어졌다라고 해야지 되겠지. 자, 우리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야. 빅뱅 과정. 순서대로, 시간의 흐름대로. 그리고 이 38만 년이라는 시점은 최초의 중성 원자가 형성된 시점이기도 하고, 우리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우리는 우주의 시대, 빅뱅 이전과 38만 년 이전의 우주와 이후의 우주를 나눴었다. 이전의 우주를 우리는 불투명한 우주라고 했었어. 왜? 빛과 물질이 뒤섞여 있던 시대. 그지? 그리고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투명한 우주라고 불러. 드디어 중성 원자가 형성되면서 빛으로, 물질로부터 분리된 빛, 보통 교과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 물질로부터 분리된 빛이 우주 전역으로 뿜어져 나갔고, 그 빛의 흔적, 요 시기에 우주 전역으로 뻗어나간 빛, 이 빛을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했었어. 그치? 이건 빅뱅의 증거 중 하나이지. 됐지? 그래서 이것도 빅뱅 과정도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잘 정리를 해두고, 참고로 요 38만 년이라는 시점에 우주의 온도는 얼마였다? 약 3000 켈빈이었다. 즉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건 최초의 중성 원자가 형성됐던 빅뱅 후 38만 년 뒤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일 때 우주 전역으로 뻗어나간 빛의 흔적이다. 알겠지?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자고. 그리고 나머지 원소들은 이제 별이 만들어내는 거잖아. 별이. 그렇지? 최초의 별이 만들어졌을 거고, 이 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핵융합이라는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다. 그렇지? 자, 그래서 디귿만 틀렸네. 기억과 니은만 정답일 거다. 3번 보자. 자, 옳은 설명만 골라봐라. 라면 봉지에 뭐 이렇게 써있대. 학생 A 싱겁게 먹고 싶어서 계량컵을 이용해서 부피를 이렇게 측정하였다. 좀 물을 넉넉히 넣네. 500ml가 정량인데. 자, 물 550ml에 분말 스퍼면을 넣은 후 4분 동안 끓였대. 자, 학생 B 조리법에 나온 대로, 그냥 나온 대로 레시피대로 550ml 물을 넣고 눈으로 가늠하였대. 그치? 자, 옳은 거 골라보자. 기억은 기본량으로부터, 기억은 부피지. 부피는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양, 유도량이지. 자, 기본량은 뭐야? 길이, 미터, 그지? 단위로는 미터를 쓰고, 그 다음에 시간, 초, 그지? 초를 우린 기본 단위로 쓰지. 그리고 뭐 있니? 전류, 암페어, 그지? 그 다음에 물질량, 단위는 몰, 그지? 자, 그 다음에 광도라고 해서 칸델라, 이런 게 있었지. 자, 그 다음에 뭐 있어? 온도. 온도는 켈빈, 절대온도 쓰지. 자, 길이, 시간, 전류, 물질량, 광도, 온도. 제일 중요한 거. 그렇지, 질량, 킬로그램. 요렇게, 요 7가지 물리량을 우린 기본량이라고 했었어. 나머지 것들은 전부 요 기본량들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유도량에 해당한다. 즉, 이 부피라고 하는 것은, 자, 부피가 뭐야?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잖아. 그치? 길이의 세제곱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그치? 그래서 유도량이 맞지. 자, 니은에서 분은 국제단위계에서 기본단위다. 시간은 기본량은 맞지만, 이 시간은 기본량 중에 하나긴 하지만, 우리가 SI 단위계에서 시간의 표준 기본은 뭘로? 초를 기본으로 하지, 분을 기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초를 기본으로 한다. 자, B는 물의 양을 어림하였다. 어림이 뭐야? 대충. 이 정도? 요게 어림이지. 그치? 얘는 그냥 눈으로. 그치? 컵에다가 물 봐가지고, 요 정도면 550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어림이지. 그치? 이런 걸 우리는 어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따라서 니은만 틀렸겠지. 4번 봅시다. 자, 근육에서 포도당을 이용한 세포호흡.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써보자고. 선생님 이제 고1,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됐으면 광합성식과 세포호흡식은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뭐 광합성식에서 화살표만 반대로 하면 그게 세포호흡이니까. 그치? 자, 그러면 세포호흡이라는 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서 뭐 하는 거야? 쪼개는 거지. 분해하는 거야. 자, 그래서 찌꺼기로 뭐가 나와?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뭐를 뱉는 거야? 에너지를 얻는 거지. 그치? 이거는 이 과정은 세포 내 발전소 역할을 하는 교과서 바뀌었지. 마이토콘드리아. 이게 잘 안 돼. 자,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 과정은 흡열 반응, 발열 반응, 에너지가 방출되는 발열 반응에 해당하고, 화학적 반응에서는 발열 반응에 해당하고, 우리는 이런 거 이제 세포 안에, 생명체에 일어나는, 생명체 몸 안에서,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그치?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했었지? 물질대사 기준으로는 이런 걸 이화작용이라 불렀어.
당연히 효소가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어쨌든, 자, 포도당을 이용한 세포 호흡을 통해서 이 기억, 이 반응이 일어날 때 포도당이 산화된다. 그치? 태우는 거잖아. 산소 이용해서. 포도당의 산화. 우리 이런 걸 산화라고 불렀어. 자, 니은은 화학의 니은이 뭐지? 배터리에서 생성되는 전기 에너지, 배터리가 만들어내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보다 더 페달이 쉽게 굴러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잖아. 니은은 화학 에너지로부터 전환된 것이다. 이 전기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야. 보통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충전이라는 걸 하잖아. 그럼 그 충전 과정은 전기 에너지가 배터리 내의 특정 물질들의 화학적인 에너지로 저장되는 과정이야.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화학적 에너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기 에너지를 얻어내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니은은 화학 에너지로부터 전환된 것이다. 맞지? 자, 디귿이 생성될 때 철은, 자, 디귿이 뭐지? 녹이색의 녹이 슬었대. 자, 녹 쓰는 과정이 뭐야? 부식이지, 부식. 금속이 부식되는 거, 녹이 쓰는 거. 우리 일상생활에서 녹 슬었다 이렇게 표현해. 근데 과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불러? 산화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순수했던 철이 뭘로 변하는 거야? 산소랑 만나서 이렇게 산화철, 녹슨 철로 바뀌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디귿이 생성될 때, 녹이 생성될 때 철은 전자를 얻는다. 우리 산화환원의 정의가 뭐였어? 산화와 환원의 정의. 산화, 환원. 자, 산소라는 원소를 기준으로 산화는 산소를 얻으면 산화. 철이 산소 얻었잖아. 그치? 반대로 누군가가 얻은 놈이 있으면 잃은 놈이 있어야지. 그래서 산소를 잃어버리면 환원. 그리고 전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자를 잃어버리면 산화. 어떤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리면 무슨 이온 돼? 양이온 되는 거지. 그래서 양이온 되는 과정, 전자 잃는 과정을 우리는 산화라 불렀어. 반대로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 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환원이라 불렀다. 자, 따라서 디귿이 생성될 때 철은 전자를 얻어서 환원되는 게 아니라 전자를 잃고 뭐 되는 거야? 산화되는 거지. 그치? 틀렸지. 기억과 니은만 정답이지. 5번 보자. 자, 단백질 X, 아미노산이 이루는 결합 구조다. 이게 단백질이라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얘는 규산염 삼연체가 이루는 어떤 특정 결합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광물에서 규산염 삼연체라고 하는, 자, 규소를 중심 원자로 해서 네 꼭지점에 삼연체형의 구조를 갖는 이렇게 산소들이 배치되어 있는 이런 거 우리가 규산염 삼연체라고 불렀지. 그치? 요 독립적인 삼연체 구조로 된 게 감람석이었어. 그리고 얘네들이 산소를 서로 공유하는 형태로 두 독립 삼연체 구조 규산염 삼연체가 산소를 서로 이제 손에 손을 잡고 공유하는 형태로 늘어서면 산소를 공유하면서 복잡한 구조물을 만들고 그런 구조물이 이제 결합하는 산소, 같이 공유하는 산소지. 공유하는 산소수에 따라서 감람석, 휘석, 갑섬석, 흑음모, 장석, 석영 뭐 이렇게 분류했었던 거야. 그래서 자, 이렇게 석영 쪽으로 갈수록 함께 쓰는, 그지? 공유하는 산소수가 점점점 많아진다. 이런 것도 했었던 거 다시 한번 기억을 좀 해주고. 자, 어쨌든 기억은 뭐야? 단백질이니까 단백질 구성의 단위체는 뭐야? 요 하나하나가 전부 아미노산이지. 그치? 우리는 두 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되는 결합을 뭐라고?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했어. 그리고 그 펩타이드 결합은 뭐가 빠져나온다? 두 아미노산 사이에서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오는 거지. 그래서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오면서 공유결합으로 연결되는 이런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했다. 따라서 자, 기억은 펩타이드 결합이지. 아미노산들이 연결되는 결합이니까. 자, 니은은 산소이다. 지금 요 규산염 삼연체와 요 규산염 삼연체가 무엇을 현재 손을 잡고 있어? 산소. 산소를 이용해서 공유하는 거지. 그치? 자, 그 산소를 공유하면서 연결되는 거지. 그러면서 복잡한 다른 구조물을 만드는 거다. 산소를 공유하는 형태로 늘어선다. 자, X와 Y는 각각의 기본 단위체의 결합을 통해 형성된다.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 아미노산과 요 독립삼연체 구조, 규산염 삼연체들은 각각 어때? 자신의 기본 단위. 얘들은 규산염 삼연체들이 산소를 공유하면서 나열되고, 얘들은 아미노산과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형태로 결합되면서 나열되고, 그래서 점점 복잡하고 덩치 큰 구조물로 바뀌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전부 기본 단위체들의 결합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들이지. 됐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자, 6번. 삼투네요. 지금 떨어뜨리기 전에 어떤 용액 안에 넣기 전에 모습이야. 양파세포의, 표피세포의 모습.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때? 어떤 이 조각이 어때? 쪼그라들었지? 안에가 쪼그라들어서 이게 무슨 얘기야? 세포 안에서 바깥으로 물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지? 바깥으로 나간 물의 양이 더 많다는 얘기야. 우리가 어떤 용액 속에 세포를 집어넣었을 때 세포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이면 세포보다 상대적으로 바깥쪽의 농도가 높다. 세포 안의 농도보다 용액의 농도가 높다. 그러면 어떻게 돼? 삼투라는 건 삼투는
삼투는 물이, 용매가, 그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누가 이동하는 현상? 용매. 우리가 다룬 용매는 물밖에 없지? 물이 이동하는 현상. 이렇게 물이 이동하는 이유는 뭐였어? 반투과성막과 같은 경계,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들이 드나들어야 돼. 원래는 많은 데서, 양이 뭔가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물질이 알아서 가야 돼. 이런 게 없으면 이런 걸 우리 뭐라고 불러? 확산. 확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동이 있어야 되는데 요 입자들이 통과하기에는 요 출입구의 사이즈가 너무 작은 거지. 그치? 이래서 밸런스가 맞지 않아. 그러면 어쩔 수 없으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상태로 가만히 두질 않아. 자연은 어떻게 해서든지 균형을 맞추려고 하거든. 그래서 대신 이동하는 게 누구다? 물이다. 그치? 물은 요 구멍을 통과하기에 굉장히 작은 분자이기 때문에 쉽게 지나갈 수 있어. 따라서 물이 대신 이동해 주는 거지. 농도가 낮다는 건 상대적으로 물이 많다는 얘기잖아. 농도가 높다는 건 상대적으로 물이 적다는 얘기고, 그래서 언뜻 보면 뭔가 좀 이상해 보이긴 하지. 뭔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느낌이지만 사실은 물이 많은 곳에서 물이 적은 곳으로 이동하는 게 뭐다? 삼투다. 그렇지? 단 주의할 점은 물이 무슨 인공지능이 있어서 내가 가야 되겠네 하고 가는 건 아니야. 그냥 구멍이 있으니까 이동하는 거다. 즉 이렇게 이동하는 물도 있다는 거야.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물도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물량이 훨씬 더 많은 거야. 그렇지? 자, 어쨌든 이렇게 쪼그라든 모습을 보니까 자, 안에 있는 물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렇게 물이 이동량이 많으면 이건 세포의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 쪼그라들 거란 말이야. 농도가 높은 용액 속에 들어있는 세포는 쪼그라들 거야. 그럼 반대로 세포의 농도보다 용액의 농도가 낮으면 안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더 많아지지. 이러면 세포의 크기가 어떻게 돼? 부풀지. 커지는 거야. 알겠어? 자, 세포하고 농도가 같은 용액이다. 같아. 그럼 어떻게 돼? 드나드는 물의 양이 같아서 이동하는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드나드는 물의 양이 같아서 세포의 크기가 일정할 거다. 자, 그러면 얘가 쪼그라든 모습을 보니까 얘는 어디에 떨어뜨린 거구나. 세포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 속에 들어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래서 이 A를 떨어뜨린 양파 표피 조각에서 삼투가 일어났다. 그치? 뭘 떨어뜨리든 삼투는 당연히 일어나는 거야. 농도가 농도 차가 있든 없든 기본적으로 물의 이동은 있는 거다. 자, A는 증류수이다. 증류수는 농도가 0이잖아. 아무것도 물만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빨려 들어가서 얘는 더 빵빵하게 부풀겠지. 근데 쪼그라든 것으로 보아 증류수가 아니지. 누구겠어? 20%짜리 설탕물일 거다. 자, 양파 표피 세포의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 이게 세포막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 선택적 투과성. 어떤 선택적 투과가 있어? 이거도 한번 정리해보자.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들이 드나드는 원리. 우리는 삼투와 확산과 삼투 두 가지를 배웠는데 이 세포막을 경계로 하는 물질의 이동에서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 자, 선택적으로 그냥 어서 오세요, 어서 가세요, 아무나 오세요, 아무나 가세요가 아니라는 거야. 선택적으로 뭐에 따라서? 분자의 크기에 따라서. 큰 놈은 막단백질로, 작은 놈들은 인지질 중촉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전하의 유무. 전기가 있는지 없는지, 특히 이온처럼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은 무조건 어디로만? 막단백질로만 이동할 수 있지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할 수 없다 그랬어. 뭐 이런 것들. 그치? 자, 그리고 또 뭐 있었지? 기름하고 친해, 뭐라고 친해? 지용성이야, 수용성이야. 그치? 이런 것들. 이러한 여러 가지 성질들에 따라 분자의 크기라던가, 전기의 유무, 전하의 유무라던가, 아니면 물하고 잘 섞이는지, 기름하고 잘 섞이는지, 이러한 물리적 성질에 따라서 드나드는 통로도 다르고 드나드는 양도 다르다는 거야. 우린 그런 걸 뭐라고 불러? 선택적 투과. 즉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세포막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 선택적 투과. 반드시 기억해줘야 돼. 자, 따라서 선택적 투과성 당연히 있지. 니은만 틀렸네. 자, 7번 보자. 산의 성질이네. 자, 아세트산에 마그네슘 넣었더니 산과 금속 반응이지. 우리가 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질 선생님 두 가지 꼭 기억하라 했어. 뭐 신맛이 난다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 자, 첫 번째 뭐가 중요하다? 금속과 반응한다. 금속을 만나면 금속이 그러니까 금속이 녹아 들어가는 거지. 화학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야. 이온으로 녹아 들어가면서 무슨 기체가 발생한다? 수소 기체 발생하더라.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랑도 반응한다? 탄산칼슘하고도 반응한다. 탄산칼슘도 녹여. 얘가 녹으면 무슨 기체 발생한다?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한다. 그치? 자, 이것도 화학 반응, 이건 중요한 거니까 한번 보자고. 예를 들면, 임의의 금속.
뭐 임의의 금속이니까 뭐 이제 마그네슘 이런 거 하자. 자, 얘하고 묽은 염산 같은 걸 반응을 시키면 이게 어떻게 돼? 화학적으로 얘들이 수용액에서 반응하면서 이렇게 변한다 그랬지? 그치? 자, 그리고 이 과정은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랬어. 마그네슘이 전자를 잃고 산화되고, 그리고 이 염산 수용액 속에 녹아있던 수소이온이 마그네슘이 버린 전자를 가지고 이렇게 수소 기체로 날아가는 거지. 자, 우린 이런 화학 반응을, 자, 금속의 전자를 잃고 수소이온이 전자를 얻고 하는 이런 전자를 잃고 얻고 주고받는 과정을 산화 환원이라고 했어. 전자를 잃어버린 마그네슘은 산화된 거고, 그리고 그 전자를 가져간 수소이온은 뭐 된 거다? 환원된 거다. 즉,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다? 금속과 산의 반응은 대표적인 산화 환원 반응이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 자, 두 번째, 이 탄산칼슘은 예를 들면 뭐 석회석이라든가 조개껍질, 대리석 이런 것들의 주성분이잖아. 탄산칼슘도 녹여. 근데 그때 발생하는 기체의 종류는 이산화탄소다. 우리 이산화탄소는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랬지. 몇 가지 기체 검출의 키워드, 꺼져가는 불씨하면 산소, 펑소리하면 수소, 그지? 석회수 하면 이산화탄소, 이렇게. 자, 요 반응은 뭐 굳이 선생님이 화학 반응식으로 따로 쓰진 않겠지만, 이건 왜 서로 대비돼서 중요하다고 했냐면, 이거 똑같이 기체가 생겨. 발생하는 기체의 종류는 달라도 무언가랑 반응해서 기체를 발생시킨다. 금속을 넣으면 수소, 탄산칼슘을 넣으면 이산화탄소. 그리고 두 번째, 금속과 산의 반응은 대표적인 산화환원, 전자를 주고받는 반응이야. 하지만 이 탄산칼슘이 녹는 반응은 산화환원이 아니다. 이건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다. 알겠지? 그래서 중요하다 그랬어. 자, 그럼 이제 보자고. 1대에서 마그네슘은 환원된 게 아니죠. 그치? 아세트산이 뭐야? 대표적인 산의 약산이긴 하지만 산성 물질이기도 하고 식초의 주성분이기도 하지. 자, 그래서 환원되는 게 아니라 뭐 되는 거다? 산화되는 거다. 기억은 이산화탄소이다. 기억, 기체, 탄산칼슘 반응에서, 그치? 석회수 통과시켰잖아. 석회수에 반응했다는 건 이산화탄소 있다는 얘기지. 자, 반응 1에서 아세트산 대신에 염산을 써도 실험에도 기체, 그치? 이건 산의 특징이니까 아세트산이라는 산 말고 다른 산을 써도 어때야 돼? 똑같이 수소기체 발생을 해야지. 그치? 니은하고 디귿만, 기억만 틀린 거다. 8번 봅시다. 진화에 대한 얘기네, 자연선택. 자, 갈라파고스 제도, 뭐 섬에 가뭄이 발생해서 작고 부드러운 씨앗을 맺는 식물이 크고 단단한 씨앗을 맺는 식물보다 많이 말라 죽었다는 게 작은 애들 죽었다는 얘기잖아. 작은 씨앗을 맺는 애들은 죽고 크고 단단한 거, 이런 거 맺는 애들만 많이 살아남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씨앗을 먹고 사는 어떤 생물 집단에서, A라고 하는 생물 집단에서 부리가 큰 개체가 부리가 작은 개체보다 더 생존에 유리해졌다. 아무래도 부리가 두텁고 크니까 딱딱하고 큰 씨앗을 잘 으깨서 먹을 수 있었겠지. 작은 애들은 약하니까 걔들을 잘 깨지 못했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걔들이 더 많이 살아남게 됐고 더 많은 생식을 하면서 더 많은 자손을 남기게 되었다. 가뭄으로 인해서 이 생물 집단 내에서 부리의 평균 크기가 어떻게 됐을까? 아니, 큰 애들이 많이 살아남았대네. 그럼 어떻게 됐어? 크기가 커졌겠지. 그지? 자, 옳은 거 보자. A 집단의 부리의 크기에 대한 변이가 있었다. 자, 씨앗을 먹는 A 집단에서 부리가 큰 개체와 작은 개체, 뭐가 있었던 거야? 변이가 있었던 거지. 작아졌다는 아니지. 커졌다라고 해야지. 가뭄으로 인해서 A 집단에서 자연 선택이 일어났다. 결국 얘네들이 원래 변이로 인해서 부리가 큰 개체와 부리가 작은 개체들이 뭐 어쨌든 잘 살고 있었을 거야. 근데 갑자기 가뭄이 들면서 그 가뭄으로 인해서 부리가 작은 개체들은 생존에 불리한 환경 조건이 되었고, 그리고 부리가 큰 개체들은 생존에 유리한 환경 조건이 되면서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부리가 큰 개체들이 보다 더 많이 살아남게 되고, 걔네들이 자손을 많이 남김에 따라서 결국 부리가 큰 개체들이 만 남았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그런 걸 자연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따라서 가뭄으로 인해서 A 집단에서 자연 선택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그치? 니은만 틀렸지. 9번 봅시다. 전자기 유도 문제네. 자, 그래서 자석을 뭐 이렇게 놓고 속도가 V일 때 속도를 다르게 해서 똑같은 속도인데 자석 두 개 붙였네. 이렇게 실험을 하는데 결과가, 자, 전류의 세기를 봤더니 여기서 I0라는 전류가 흐르더라. 유도 전류가.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어떻게 움직였는지 모르는데 전류의 세기가 어때? 유도 전류 세기가 크지? 자, 우리 그 중학교 때부터 한 거잖아. 유도 전류의 세기가 증가할 수 있는 방법. 자, 유도 전류의 세기는 이렇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증가시킬 수 있어? 유도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 자석의 세기. 더 센 자석 쓰면 되지. 그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더 빠르게 움직이면 되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많이 감으면 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유도전류가 더 많이 흘렀다는 게 어때? 더 빨리 움직였다는 얘기지. 그치? 접근 속도가 뭐보다? V보다는 어떨 거다? 더 컸을 거다. 이거보다는 더 빠르게 움직인 거야. 자, 자석 두 개 붙였네. 이렇게 속도는 같아도 같은 속도라고 해도 자석의 세기가 세면 유도전류는 더 셀 거야. 그치? 적어도 뭐보다는 커야 된다? 여기서 발생하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I0보다는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그치? 자, 그럼 이제 보기를 보자고. 기억. 가에서 유도전류가 흐르는 동안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은 일정하다. 자, 전자기유도의 원리가 뭐야? 전자기유도의 원리. 왜? 이유. 왜 전자기유도 유도전류가 발생을 해? 자기장의 변화로 인해서, 즉 자석의 운동이라 할지 코일과 자석의 상대적인 운동으로 코일을 지나는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그치? 우리가 이제 식으로는 다룬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사실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이 유도 전류가 왜 흘러를 설명하는 게 바로 이거잖아. 그치? 또는 이렇게도 쓸 수 있었어. 이걸 통해서 무언가를 막 해석을 해내고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외울 때 외우더라도 이유는 알고 외우자 그랬잖아. 그치? 조금 전에 정리했던 우리가 유도전류가 많이 흐르는 방법, 유도전류 세기가 증가하는 방법 세 가지. 많이 이게 가문수지, 많이 가물수로. 그치? 요건 우리가 유식하게 자석의 변화량이라고 하는데 자기력 선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 화살다발. 그 다발이 클수록, 같은 시간이라면 요게 많을수록, 즉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또 같은 변화가 생겼다면 시간이 짧을수록, 즉 빨리 움직일수록, 그런 얘기란 말이야. 사실은 이 얘기를, 요걸 알려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말로 설명한 거거든. 그리고 잘 보면 사실은 이거는 뭐야, 전류가 아니라 전압에 대한 식이거든. 근데 코일의 전류, 코일의 저항이 일정하다면, 저항이 일정하면은 전압하고 전류의 세기는 비례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애둘러서 설명을 했던 거거든. 그치? 이건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자기장 정의로 인해서 이렇게 바꿨을 수 있는 거고, 결국 이 자기장의 변화가 없으면, 코일을 지나는 자기장의 변화가 없으면 멈춰 있으면 이런 얘기야. 움직이면 변하는 거고, 멈춰 있으면 안 변하는 거니까 움직일 때만 전류가 흐르잖아. 그치? 자, 그래서 기억, 가에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동안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은 일정하다. 일정하다는 건 변화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유도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자, 그러면 기억이 뭐야? 기억이 어딨지? 요거는 뭐보다? V보다 커야 된다. 그치? 요건 맞지? 니은은 맞네. 디귿. 니은은 I0보다 작아야 된다. I0보다 작으면 안 되지? 자석의 세기가 세졌으니까 커야 돼. 따라서 니은만 정답이 되겠네. 되겠지? 10번 봅시다. 수소핵융합 반응. 그리고 이거는 태양전지. 그치? 태양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얘기겠네. 자, 그런 거 골라보자. 태양에너지는 수소핵융합 반응. 그치? 태양에너지는 수소핵융합 반응으로 말하는 핵융합. 우리 주계열성 단계에는 우리 태양은 현재 수소핵융합 과정에 있는 거지. 그리고 모든 핵반응은 반응 전 질량이 반응 후 질량보다 크다 그랬어. 질량 결손이 발생하고 그만큼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다. 수소 원자 핵 4개의 질량의 합과, 바로 나오네. 4개의 수소 원자 핵, 반응 전 질량, 반응 후 질량. 항상 반응 전 질량이 커야 돼. 감소한 질량은, 어떤 형태로? 에너지의 형태로 바뀌는 거다.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야. 따라서, 자, 4개의 질량의 합과 헬륨 원자의 1개의 질량은 같으면 에너지 방출이 없지. 그지? 나에서 태양전지에 도달한 빛에너지 중 일부가, 그치? 일부가 바뀌는 거야. 이거 오해하면 안 돼. 100% 전환될 수 있니? 안 돼. 그러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지. 그치? 그래서 일부가 전기에너지로. 이때 전환되는 전기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효율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해되겠지? 따라서 기억만 정답이 되겠다. 자, 11번. 자율주행 자동차. 자, 사물 인터넷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교통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 주변 상황을 판단해서 스스로 운행이 가능하다.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장점과 한계점에 대해 발표해 보겠다. 자, 장점, 교통사고 발생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점, 운전자의 피로도를 낮춰준다는 점, 이런 거 장점이 되겠네. 실제로 지금 서울의 마포 쪽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시범 운영을 했었대. 근데 5,000건의 데이터에서 단 한 건의 교통사고도 발생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 자, 두 번째, B, 한계점. 근데 문제점도 있지. 해킹으로 인한 위험. 선생님 제일 걱정하는 거, 솔직히. 이 자율주행이 됐을 때 편하긴 하겠지. 나는 편할 거야. 근데
해킹에 대한 위험성, 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그런 해킹으로 인해서 의도치 않은, 그냥 말 그대로 해킹해가지고 해킹범이 자동으로 컨트롤하는 거지. 원격 조정을 해버리는 거야. 그로 인해서 만약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그럼 누구에게 책임 소재를 따질 거야? 이런 법적인 장치가 지금 우리가 미비하단 말이야.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걱정하는 사람들, 나 같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골라보면 기업은 센서와 통신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그렇죠. 자율주행차는 당연히 센서들, 그런 센서를 통해서 다양한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순간순간 판단도 하고 해야 되잖아. 그지? 교통사고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그치?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야. 해킹으로 인해서, 또 굳이 해킹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누군가 해킹하지 않더라도 의도치 않은 오작동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런 오류가 완전히 없을 거라고는, 물론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조금 전에 소개했던 우리나라의 실험에서 5,000건의 운행에서 단 한 건의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라고는 하지만 이 샘플이 작잖아. 그치? 전국 단위로 차량이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을 이용하게 됐을 때도 과연 그럴까라는 장담할 수 없단 말이지. 자, 기억의 상용화에 대한, 결국 이 자율주행의 상용화를 허용할 것이냐, 이 여부는 과학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학 관련 쟁점, 이게 사회적 쟁점이잖아, 서로. 이런 장점도 있지만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끊임없이 서로 토론을 해야 되는 거지. 그치? 대표적인 SSI 사회적 쟁점에 해당할 수 있겠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자, 12번 보자. 이건 이제 보자마자 알아야 돼. 뭐구나, 전자 11개 나트륨이구나, 이렇게 알아도 되고, 원자라고 했으니까 껍질 3개잖아. 3주기 1쪽이니까 뭐야, 나트륨이네. 그치? 뭐 전자 하나면 이게 당연히 수소지, 뭐 1번 수소. 됐어? 자, 그러면 이 XCl이라고 하는 거는 뭐겠어? 염화 나트륨이겠네. 그리고 이건 뭐겠어? 염화 수소겠네. 그치? 자, 이런 거 골라보자. X는 2주기 원소에다 나트륨 몇 주기 원소? 껍질 3개잖아. 그치? 가로줄이 주기 전자 껍질수, 세로줄은 그 껍질에 있는 마지막 전자수. 단 18쪽만 0개라고 얘기할 것. 그래서 2주기 원소가 아니라 3주기 원소지. 자, XCl 수용액은 염화나트륨 수용액이야. 소금물. 대표적인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 수용액의 전기 전성이 있다. 그치? 자, YCl, HCl이야. 염화수소. 이온은 이거 이온 결합 물질이니? 아니야. 이거 주의하라 했어.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의 화학 결합이야. 금속과 비금속이 전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나트륨은 대표적인 금속, 알칼리 금속 1조, 염소는 대표적인 17조 할로젠, 비금속. 얘네들이 전자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형성된 결합, 이온 결합. 근데 수소는 비금속이라 그랬지. 1쪽이긴 하지만 알칼리 금속이 아닌 비금속이야. 얘는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으로 무슨 결합이다? 공유 결합이다. 즉 이건 뭐야? 분자라고 해서 분자. 근데 특이하게 물에 녹아 들어갈 때 이온화가 되는 것뿐이다. 그렇지? 자,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이 아니에요. 니은만 정답이다. 되겠지? 자, 13번 보자. 포물선 운동이네. 우리 많이 보던 거야. 너네 괴롭혔던 문제. 자, 이게 하나는 지구고 하나는 미지 행성 X래. 떨어뜨렸대. A, B의 위치를 나타. A는 가만히 놓았고 B는 수평 방향으로 던졌다. 그러니까 똑같은 실험을 한 거야. 하나는 그냥 자유낙하 시켰고 하나는 그 수평 방향 집어 던진 거지.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은 어때? 요 수평 방향의 성분 속도는 변한다 안 변한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치? 만약에 출발 속도를 내가 V라고 하면은 이거는 땅에 닿을 때까지 계속 그대로 있어. 왜가 중요하다 그랬지? 힘 때문에. 수평 방향 쪽으로 작용하는 성분이 이미 존재하지 않아. 물체는 왜 운동 상태, 속도와 방향, 빠르기와 방향이 변하는 이유가 힘 때문인데, 힘이 있어야 변하는 거야.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힘이 없으면 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야. 자, 수평 방향으로 집어던진 물체는 이렇게 포물선의 궤적을 그리면서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2차원적인 평면 운동을 해석할 수가 없어. 이 그림상에서 2차원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나눠서 해석했단 말이야. 수평 방향 성분, 연직 방향 성분을 부대해서 1차원적인 해석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나눠봤더니 이쪽으로는 작용하는 힘이 없더라. 근데 아래쪽으로는 중력이라는 힘이 존재하거든. 그래서 수평 쪽으로는 성분 속도가 변하지 않고 빠르기와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아래쪽으로는 봐봐. 처음엔 요만큼 떨어졌는데 그 다음엔 이만큼, 그 다음엔 이만큼 점점 멀리 가잖아.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시간 동안 더 멀리 간다는 건 점점 빨라진다는 뜻이지. 이렇게 속도가 변한다고. 왜? 힘 때문에. 여긴 변하지 않더라. 그래서 무슨 운동하더라? 등속도 운동하더라. 자, 그런데 연직 방향은 어떻게 되더라? 힘이 있더라. 0이 아니더라. 이때 작용하는 힘의 이름이 뭐야? 중력이지. 중력이라는 힘이 있으니까 무슨 운동을 하더라? 일정한 가속도 운동을 하더라. 지구에서는 중력 가속도 G 9.8m/s 제곱 그런 얘기를 했던 거야.
자, 그리고 지구 표면에서 이렇게 움직였고, 이게 어떤 행성 X의 표면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옳은 거 골라보래. 자, 기억. 가에서 연직 방향 가속도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가에서 연직 방향 가속도, 아래 방향의 힘은 얘하고 얘가 받는 힘은 둘 다 뭐야? 중력이야. 그리고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물체들은 모두 같은 가속도, 중력 가속도 뒤로 떨어지지, 쇠구슬과 깃털도 그렇잖아. 공기 저항과 마찰이 없을 때. 따라서 연직 방향의 가속도의 크기는 당연히 A하고 B가 같은 거다. 이건 질량이 달라도 같아야 돼. 자,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그럼 이제 뭘 보면 거든? 행성 X에서 보면. 자, 연직 방향이 얼만큼 원하는지 보자. 요만큼. 그 다음에 요만큼. 그 다음에 얼마? 여기서 이렇게 요만큼밖에 안 떨어져. 지금 잘 보면 같은 시간 동안 떨어진 높이, 이동거리라고 생각해. 같은 시간 동안 떨어진 높이가 어때? 얘가 훨씬 더 멀리 갔지? 요 순간, 요 순간, 요 순간 세 번. 여기. 자, 지구에서는 이만큼 떨어질 동안, 행성 X에서는 이만큼밖에 못 온 거지. 같은 시간 동안 조금밖에 못 갔으니까 속력이 느리다는 얘기고. 가속도의 정의가 뭐야? 어떤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 그지? 똑같은 시간 동안 얘가 더 멀리 갔다는 얘기, 여기가 더 빠르다는 얘기잖아. 이쪽이 더 가속도가 크다는 얘기지. 그지? 따라서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지구에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자, B가 낙하는 동안에 B의 수평 방향 속력은 가와 나에서 같다. 수평 속도를 비교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한 칸 갔잖아. 한 칸. 그치? 같은 시간 동안 한 칸씩 가는 빠르기란 얘기야. 그러면 행성 X도 보면 한 칸 똑같네. 수평 방향은. 그치? 그래서 수평 방향 속도는 가하고 나에서도 다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에서 물체 B를 V의 속도로 집어 던졌다면, 나에서 물체의 수평 속도 또한 V란 얘기야. 알겠지? 가에서나 나에서나 수평 성분,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물체들의 수평 방향 성분 속도는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거다. 되겠지? 다 맞는 설명이다. 자, 14번 볼까? 제실시대에 대한 얘기네요. 고생대, 중생대, 기억. 대멸종식인데, 하나, 왜 1차네? 1차 대멸종, 2차 대멸종, 3차, 4차, 5차.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건 사실 3차 대멸종, 고생대말, 패등기말 대멸종, 그 다음에 가장 규모가 컸던 멸종이지. 그리고 이게 고생대와 중생대를 나누는, 그리고 중생대, 신생대를 나누는 5차 대멸종, 뭐 공룡 멸종 사건 이런 거잖아. 자, 그 다음에 이 판게하네. 판게하의 키워드가 뭐야? 고생대의 키워드가 판게하잖아. 고생대 언제? 말기. 그치? 자, 옳은 거 골라보자. 기역의 삼엽충이 멸종하였다. 기역 시기는 이때야. 1차 대멸종 때 삼엽충이 멸종한 게 아니라 삼엽충은 언제 멸종? 고생대 말에 멸종했다. 1차와 2차 대멸종에서도 살아남았던 삼엽충이 결국 3차에는 못 견디고 다 멸종을 한 거야. 자, 나는 니은의 대륙공포이다. 나는 고생대, 판게하는 니은. 그치? 요 시점이지? 3차 대멸종 시기, 고생대 말. 그게 바로 판게하의 형성 시기다. 자, 대멸종 이후에 해양생물의 다양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니? 그랬다면 어때? 5번의 대멸종을 거치면서 다 죽었겠지. 남아있는 게 별로 없을 거야. 우리가 대멸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이 어감이 별로 좋진 않지만 사실은 자료에서 보듯이 어떤 생물들이 대량의 멸종을 하게 되면 그 생태계의 빈자리, 원래 걔네들이 차지했던 빈자리를 살아남은 다른 생명체들이 메꾸면서 어때? 이전 시대보다 더 많은 생물의 다양성이 오히려 커지는, 증가하는 이러한 과정을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그치? 참고로 이건 좀 의외기는 해. 우리가 이제 1차, 2차, 3차, 4차, 5차를 세분화해서 자세하게 배운 적은 없어. 3차고 5차 정도만 좀 다뤘었지. 뭐 고생대를 우리가 대를 기로 나눈 적은 없었거든. 근데 참고로 여기가 이제 캄보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페름기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래서 요게 이제 오르도비스기, 그리고 요거는 이제 대봉기. 그리고 이제 여기가 마지막 페름기말 대멸종. 요건 이제 중생대는 트라이아스기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그런 건 몰라도 되긴 하는데. 자, 따라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면 안 되죠. 증가한 거야. 니은이 정답이다. 15번 볼까? 에너지 효율. 자,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의 총량은 당연히 일정해야지. 이건 변하면 안 돼요. 당연한 거잖아요.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에너지가 다른 형태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생성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아. 형태만 바뀌는 거다. 자, 뭐 이렇게 화석연료를 쓰는 거고 수소 자동차네. 공급하는 에너지 똑같이 1000을 공급하면 얘는 그 중에 180밖에 일을 안 해. 효율이 18%밖에 안 되는 거지. 그치? 얘는 540이나 이런, 얘는 54%네, 효율이. 그치? 자, 증가한다는 적절하지 않죠. 증가하면 좋지, 우리 입장에서야. 계속 생성돼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에너지 걱정을 뭐를 하겠니?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에너지 효율은 B가 A의 2배이다. B가 큰 건 알겠는데 얘가 효율이 18%고 얘가 54%잖아. 몇 배야? 2배가 아니라 3배죠. 뭐 기억니은 틀렸으면 답은 D급밖에 없겠네. A는 운행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이게 화석연료의 특징이잖아. 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우리가 지나친 인류의 화석연료 사용으로 대기 중 CO2 농도 증가, 현재 지구온난화 주범, 그지?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당연히 배출하지. 모든 화석연료에는 탄소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 D급만 정답이다. 자, 16번 봅시다. 이건 뭐지? 발열 반응, 흡열 반응 측정하는 거네. 자, 가설, 염화칼륨, 염화칼슘, 염화나트륨, 어거네슘이 각각 녹여서 수용액의 온도가 모두 높아질 것이다. 아, 그러니까 뭔가가 녹으면 다 온도 높아진다. 이렇게 가설을 세운 거네. 얘는 무언가를 녹이면 다 발열 반응일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던 거야. 결과 보자. 염화칼슘 녹였더니 높아졌어.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란 얘기지. 이건 낮아졌네? 이거 뭐야? 주변의 열을 흡수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변 온도가 낮아지는 거지. 염화어거네슘 높아졌어? 이거 발열 반응이란 얘기지. 그치? 자, 따라서 가설은 맞았어, 틀렸어? 틀렸지. 가설이 맞으려면 얘도 어때야 돼? 온도가 높아지는 결과로 나왔어야 될 거야. 자, 그래서 옳은 거 골라보자. 자, 기억. 옳지 않다는 기억으로 적절하다. 그치? 가설은 옳지 않아. 맞지? 자, 염화나트륨이 물에 녹을 때 주변으로 열을 방출한다. 얘가 만약에 주변으로 열을 방출했으면 주변의 온도가 올라갔을 거야. 그치? 높아졌겠지? 근데 왜 낮아졌다며? 주변의 열을 빼앗은 거지. 자, 디귿. 휴대용 냉각팩은 염화마그네슘이 물에 녹는 반응에서 열 출입을 이용해서 이거 이용해서 냉각팩 만들 수 있냐는 얘기야. 야, 이거 하면은 온도 높아져서 뜨거워지는데 핫팩인데 핫팩으로 어떻게 냉각팩을 만들어? 그치? 틀렸지. 따라서 뭐만 기억만 정답이 되겠다. 자, 17번 봅시다. 지구 시스템의 변화. 요거 증발이지, 증발. 기억. 이건 강수네요.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이게 해수에서 층상구조잖아. 이게 A가 혼합층이고, 이게 수온 약층이고, 이게 심해층. 이런 건 이제 많이 기억이 날 거야. 중학교 때부터 보던 거니까. 자, 옳은 거 골라보자. 기억 과정에서 에너지가 해양에서 대기로 이동한다. 그치? 증발하는 과정에서 액체인 물이 수증기인 기체로 변하는 거잖아. 그치? 주변의 열을 흡수해서 흡열 과정이지? 그래서 에너지가 해양에서 대기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 자, B에서는 B가 뭐지? 수온약층에서는 위층과 아래층 사이 물질 교환이 활발하다. 이게 활발하니? 자, 위층의 수온이 아래층의 수온보다 높아. 따뜻한 게 위에, 차가운 게 아래쪽에 있다고. 그러면 이제 대류, 연직순환이라는 건 대류에 의해서 되는 거야. 따뜻한 건 위로, 차가운 건 아래로. 사실 대류라는 거는 물질이 열이라는 에너지가 이동하는 방식 중에 하나지만 우리는 그냥 대류하면 의대 뜨거운 건 위로, 차가운 건 아래로 이렇게 생각하잖아. 이런 걸 연직순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뜨거운 건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차가운 건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고. 그런데 이미 뜨거운 게 위에, 차가운 게 아래쪽에 있으니까 연직순환 자체가 없지. 그래서 사실 우리 해수 층상 구조에서 수온 약층은 무슨 기능을 한다 그랬어? 여기 연직순환을 막아버리면서 요 맨 위에 있는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의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한다. 그렇게 얘기했었다고. 그렇지? 따라서 활발하지 않죠. 자, 니은 과정이 많이 일어날수록 A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니은이 뭐지? 아, 강수. 비가 많이 내리면 혼합층이 두꺼워져? 아니지. 이 혼합층의 수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말 그대로 혼합되기 때문이야. 누가? 바람에 의해서 혼합되기 때문이다. 그치? 강수하고는 관계가 없어. 기억만 정답이 될 거다. 자, 효소 실험이네. 자, A와 B에 과산화수소 넣고 B에만, 여기만 감자 조각을 넣네. 이건 증류수네요. 맹물이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효소가 없잖아. 과산화수소를 분해할 수 있는 카탈레이스 효소가 없지. 그러니까 기포가 발생하지 않아. 분해가 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불씨가 꺼져. 왜? 과산화수소 분해 결과 만들어지는 기체. 이거 분해되면 뭐 만들어지는 거야? 산소. 그렇지? 산소 기체. 앞에서 했지만 산소 기체 키워드 뭐 꺼져가는 불씨. 그렇지? 자, 그래서 B에서 발생한 기포. 여기는 산소가 발생한 거야. 기포 발생. 그 기포의 정체, 기체 정체 산소다. B에서 발생한 기포에는 산소가 있다. 꺼져가는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더라. 키워드. 석회수, 이산화탄소, 꺼져가는 불씨, 산소, 펑소리, 수소 이런 식으로.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여기는 분해가 안 됐고 여기는 분해됐지. 이유가 있어. 이 감자 조각에 들어있는 뭐 특정 효소. 우린 이름도 알고 있어. 이름이 뭐 카탈레이스. 그리고 이 효소가 하는 역할이 뭐야? 반응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를 높게 해줘, 낮게 해줘? 반응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물질이지?
활성 에너지라는 일종의 자격 조건이라 그랬잖아. 이게 크면 클수록 반응이 일어나기 어려워져. 이게 효소가 없을 때라면, 이게 예를 들면 시험관 A에서 일어난 변화라면 감자즙이 들어있는, 감자 조각이 들어있는 시험관 B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반응에 필요한 활성 에너지, 요걸 더 낮춰준 거지. 그지? 참고로 활성 에너지란 일종의 자격 조건이면서 누가 넘어야 되는? 반응물이 넘어야 하는 에너지한다. 그지? 자, 따라서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면은 안 되지. 그러면 더 안 됐을 거야. 자, 기포 발생이 끝난 후, 다 끝났어. 이제 다 분해가 끝났어. 끝난 다음에 다시 과산화수소를 추가해도 분해가 되겠니라고 물어보는 거지. 이건 효소의 특징 중 뭐 물어보는 거야? 재사용. 효소는 반응 과정에서 모양이 바뀌거나 하지 않지? 그래서 반복해서 뭐 할 수 있다? 재사용할 수 있다. 그치? 자, 따라서 기억과 디귿만 정답이 될 거다. 자, 19번 봅시다. 중학표 PCR 반응이네. 우리가 이제 그 진단에서 이런 게 있었잖아. 뭐 있었니? 키트 검사. 그치? 키트로 검사하는 거였어. 신속 항원 검사라고 하지. 신속 항원 검사. 키트. 얘네 집에서 코 막 쑤셔가지고 했던 거. 신속 항원 검사. 이거 뭐 검사하는 거야? 단백질 검출하는 거야. 그치? 근데 우리가 중합효소 연쇄 반응에 우리 줄여서 PCR이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야? 말 그대로 핵산 검출하는 거야. 유전물질, 핵산. 이거 검출하는 거야. 자,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이건 이름 그대로 신속해. 빨리 검출할 수,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 그치? 단 몇 분 안에 우리가 검출할 수 있어. 하지만 PCR은 어때? 이건 안 돼. 이거는 아주 작은 핵산, 그 병원체 핵산을 유전자 증폭이지 말 그대로 뻥튀기 해가지고 찾아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려. 이건 진단의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근데 이건 진단은 이름 그대로 굉장히 빠르다. 하지만 정확도는 이게 어떻다? 조금 더 뛰어나다. 뭐 이런 것들 장단점 잘 기억을 해야 돼. 자, 기억은 핵산. 맞아. 중합효소 연쇄 반응 핵산을 이용하는 거야. 핵산을 검출하는 거야. 유전물질, DNA나 RNA 검출하는 거야. 자, 니은을 이용해서 X를 연구할 때, 즉, 뭐, 시기별, 지역별, 연령대별, 이 특정 항체를 검사를 한다는 얘기잖아. 윤리적인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 당연히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취합을 하고 조사를 할 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이런 자료들이 무분별하게 그냥 아무런 기준 없이 막 발표가 돼버리면, 뭐, 예를 들면은 특정 성별에서 많이 나타나더라. 특정 연령에서 많이 나타나더라. 또는 특정 인종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자료가 왜곡되어 해석이 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 차별적 감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거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윤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알겠지? 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결국 이렇게 우리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디에 과거의 유행 시에 예측에 이 X가 어느 시기에 누구에게 많이 유행할지 이런 것들 다 예측할 수 있지. 그럼 적절하게 미리 뭐 할 수 있어? 대응할 수 있잖아. 우리가 독감 예방주사 맞듯이. 그치? 다 맞는 얘기다. 뭐 지식적인 얘기라 크게 어려움은 없다. 자, 20번 볼까요? 스펙트럼 왜 안 나오나 했다. X기체, 방정관 서로 다른 원소네요. 서로 다른 원소. 서로 다른 원소라면은 두 기체 방정관에서 방출돼서 나오는 방출 스펙트럼은 서로 다를 거다. 원소가 다르니까. 그치? 자, 이게 수소의 방출 스펙트럼, 이게 헬륨의 방출 스펙트럼이지. 이게 별 A의 이제 스펙트럼, 이건 흡수 스펙트럼이야. 봤더니 어때? 지금 수소 다 일치하고 헬륨도 일치하니까 이 별 A에는 수소 헬륨이 포함되어 있었겠네. 그치? 자, 탐구 결과는 그래서 X와 Y의 스펙트럼을 구성하는 선의 위치와 개수는 당연히 달라야 돼. 왜? 종류가 다르니까. 만약에 X, Y가 같은 원소라면 그러면 같겠지. 탐구 이 A의 대기에는, 요 별 A의 대기에는 수소도 들어있고 헬륨도 들어있어. 일치하잖아. 그치? 자, 옳은 거 골라보자. 기억은 방출 스펙트럼이니, 기억은, 그치? 방정관에서 나오는 방출 스펙트럼 맞지? 같다는 니은으로 적절하다. 아니지. 달라야 돼. 원소가 다르니까. 수소와 헬륨이 포함되어 있다. 그치? 포함되어 있지. 니은만 틀렸네. 기억과 디귿만 정답이다. 자, 21번 보자. 스마트워치, 센서. 반도체. 옳은 설명. 스마트워치로 사용자의 신체 활동을 분석하여 정보를 산출할 수 있어. 있지. 선생님도 차고 있어. 얘가 실시간으로 내 심박수도 재고 있고 가끔 심심하면 심전도도 체크를 해. 요새 뭐 저기도 할 수 있다며. 산소량도, 산소 포화도도 측정을 하더라고. 신체 활동을 분석해서 정보를 산출할 수 있어. 근데 뭐 걸으면 운동 중이시네요. 보내주잖아. 스마트워치는 기억으로 아날로그 신호, 센서를 이용해. 센서가 뭐 하는 거야? 자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아날로그 형태의 신호들을 전기적인 신호를 이용해서 디지털화 시켜주는 거지. 그치? 감지해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거지.
니은은 순수한 반도체 불순물, 니은이 뭐지? 순수한 반도체 규소보다 전류를 잘 흐르는 불순물 반도체. 그렇지? 그래서 순수 반도체 규소에다가 우리가 13족 원소들을 섞으면은 양공이 주요 전환하르기로 기능하는 P타입 반도체를. 그 다음에 여기다 15족 원소로 도핑을 하면은 전자가 주요 전환하르게로 사용되는 뭐가? N형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요 두 개 붙인 걸 다이오드라고 했었어. 그래서 당연히 만들 수 있죠. 다 옳은 설명이다. 자, 22번 보자. 이거 뭐야? 이산탄소 농도 지구 온난화되는 얘기겠네. 자, 잘해볼까요? 그냥 읽으면서 보면 되겠다. A와 B는 각각 흡수와 방출 중 하나이다. A가 뭐지? 흡수와 방출. 요게 흡수겠네. 아, 이게 방출이겠네, 방출. 지구 복선이 나가는 거니까. 그죠? 요건 흡수네. 대기가 흡수하는 거. 지구가 원래 우주로 내보내는 건데 그 중에 일부를 얘가 먹는 거니까. 요게 흡수고, 이건 이제 방출이 될 거다. 지구에서 나가는 거 방출. 자, 기억. 가에서 대기 중 이산탄소의 농도는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증가하잖아, 그냥. 그지? 나에서 A의 값은 대기 중 이산탄소의 양에 따라 변한다. 나에서 A의 값은, 이거 왜 흡수하는 거야? 온실기체가 흡수하는 거잖아. 원래 지구가 우주로 내보내고 있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대기 중 온실기체라고 하는 얘들이 먹어버리는 거지. 따라서 대기 중의 온실기체의 양,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양이 많으면 얘가 흡수하는 에너지는 많겠지. 그치? 당연히 많을 거다. 자, 나에서 B의 값은, 이거 내보내는 거지. 지구가 내보내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값은 2023년이 요 시기가 요때보다 크냐, 작으냐. 당연히 클 거야. 왜냐하면 복사 에너지라는 게 뭐야? 모든 물체는 내가 가진 온도, 나의 온도에 맞는 에너지를, 온도만큼의 에너지를 주변으로 전자기파의 형태로 내보내. 우린 그걸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거거든. 따라서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내보내는 에너지도 어떻다? 더 많다. 뜨거운 난로에서 나오는 열이 더 많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지표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지구의 평균 기온, 지표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내보내는 양도 많을 거란 말이야. 그치? 대기 중 이산탄소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구는 점진적으로 더워졌을 거고, 지표도 이전보다 훨씬 더 따뜻해졌을 거고, 지구가 따뜻해졌으니까 지구가 내보내는 에너지도 많겠지. 그치? 다 옳은 설명이다. 자, 운동량, 충격량이네. 자, 운동량, 충격량, 다른 말로 운동량의 변화량. 동의어. 같은 말이라 그랬어. 그리고 충격량의 정의는 힘과 힘을 받은 시간의 곱으로 정의가 됐던 거고. 자, 그러면 V로 가다가 꽝 충돌하고 멈추고 V로 가잖아. 운동량 보존,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운동량의 합과 같아야 돼. 그럼 당연히 얘네들의 질량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네. 그지? 자, 그리고 이렇게 충돌 과정을 보여주고 1차 충돌과 2차 충돌. 결국 벽에 가서 B가 또 멈춘 거지. 그럼 멈춘 거야. 0이 된 거지. 그죠? 자, 질량 M으로 갔다. 뭐 굳이 이거 안 줘도 되는데. 어쨌든 옳은 거 골라보자. 1에서 A 운동량의 변화량. A 운동량 변화량. 얘 총 운동량이 얼마였어? MV. 나중 운동량 얼마? 0. 그럼 얘 변화량이 얼마야? 마이너스 MV. 그지? 변화량은 항상 나중 거 빼기 처음 거. 근데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요거는 이제 방향인 거지. 이쪽으로 힘을 받았어 이런 뜻이야. 그래서 크기는 얼마다? MV다. 자, B가 충돌 과정에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요 구간하고 요 구간. 충격량의 크기 물어보면 충격량 얼마 받았니? 자, 그럼 여기서 얼마 됐어? 0에서 MV가 됐으니까 MV만큼의 변화가 생겼지. 요게 충격량이야. 그리고 다시 이 운동량을 가지고 멈췄잖아. 그럼 여기서 다시 어떻게 돼서 이런 충격량을 받았지. 방향만 반대일 뿐 크기는 어때? 같지. 그지? 따라서 2에서가 1에서보다 크다가 아니라 같다. 자, 디귿. B가 충돌 과정에서 평균 힘. 평균 힘. 평균 힘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충격량은 같잖아. 충격량이 같으니까 시간이 길면 힘은 작고 시간이 짧으면 힘은 크겠지. 따라서 여기서 받은 힘을 받은 시간 t초, 여기는 2t초. 같은 충격량인데, 그치? 충격량의 크기는 같은데 이쪽이 시간이 2배 기니까 힘은 이쪽이 2배 커야 되겠다. 그치? 힘은 이렇게 돼야 되겠다. 되겠지? 자, 따라서 맞는 설명이네. 니은만 틀렸다. 자, 24번 보자. 전사번역. 코도니진 아미노산, 사이토신, 요 니은에 있는 구아닌 사이토신 수의 합이 요 디귿에 있는 구아닌 사이토신 수의 합의 2배다. 그리고 가하고 나의 코드는 ABCD 중 하나이다. 옳은 거 골라봐라. 자, 일단 우리는 이제 원본부터 좀 찾긴 해야 될 텐데, DNA에서 RNA로 이 정보가 옮겨지는 과정을 우리가 전사라고 불렀지. 이렇게 카피되는 과정을 전사라고 부르고, 이 전사가 일어나는 장소는 세포의 핵 속이다. DNA가 밖으로 나올 수 없으니까, 실제로 이 전사된 RNA의 정보를 바탕으로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우리가 번역이라고 불렀고,
번역이 일어나는 장소는 뭐 당연히 세포질이겠지. 라이보솜에서. 자, 일단 코드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DNA가 두 가닥이잖아. 이 두 가닥 중에서 무엇을 원본인가, 어떤 게 원본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이 전사된 RNA의 염기가 힌트가 되겠지. 전사도 상보적으로 일어나잖아. 우리가 상보적이라는 건 아데닌은 DNA 상에서는 타이민하고 마주보고 있고, 그리고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그치? 이제 전사가 일어날 때는 여기 RNA로 정보가 옮겨질 때는 자, 타이민은 이제 아데닌으로 이렇게 전사할 수 있지. 그리고 사이토신도 이제 상보적으로 구아닌으로 이렇게 전사할 수 있어. 근데 DNA의 아데닌이 RNA로 전사가 될 때는 마주보는 연기가 타이민이 돼야 되는데 RNA에는 타이민이 없잖아. 그 대신에 유라실을 넣었지. 그래서 유라실로. 자, 그리고 이제 구아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토신으로 이렇게 전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빈칸을 좀 채워보자고. 자, 여기 마주보는 염기가 당연히 구아닌이 되어야 될 거야. 그리고 아데닌이 있으니까 마주보는 쪽에는 타이민이 있어야 되겠지. DNA 상에서. 따라서 이 두 가닥 중에 두 번째 가닥이 원본임을 알 수 있다. 이 원본 가닥을 우리는 유식하게 주형 가닥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어. 자, 이제 주형 가닥을 찾았으니까 이제 코드를 그대로 찾아보자고. 자, 그냥 그대로 써보자. G, A, C. 자, 그리고 U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치?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네. 총 네 개의 구아닌, 사이토신이 들어있으니까 요 디귿에 들어가는 염기에 구아닌, 사이토신 두 개만 있어야 될 거야. 조건에 의해서. 자, 그리고 마지막에 코드가 여기 이제 D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D는 UCA네. 그럼 이 자리가 이제 유라실이 들어가야 될 거고. 따라서 여기 들어가는 세 녀석은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을 두 개를 가져야 될 거야. 그치? 그럼 요 나열된 ABCD 중에서 누가 들어가는지 한번 찾아보자. ACO가 갔는데 사이토신 하나밖에 없어. 여기는 CGG니까 여기 세 개나 들어있지? 요것도 안 되겠네. CUG 그러면 사이토신 구아닌 두 개니까 요거는 간장하겠다. 자, 마지막으로 UCA 역시 사이토신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 되겠지? 여기 들어갈 코드는 C. 요 나에 들어갈 코드는 C다. 즉 CUG 이렇게 되겠네. 그치? 여기 마주보는 것도 다 할 수 있잖아. 여기가 이제 유라실이니까 요거 마주보는 거는 뭐겠어? 아데닌일 거야. 자, 그러면 얘랑 또 마주보는 요 기억에 들어가는 염기들은 상보적으로 타이민, 사이토신, 아데닌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다. 그치? 자, 이제 옳은 거 한번 골라볼까? 기억의 염기 서열은 요 기억의 염기 서열은 UCA다. 그냥 보자마자 틀린 거야, 이거는. 왜? DNA잖아. DNA는 유라실이 있어, 없어? 없지. 그치? 타이밍이 있어야 되니까. 자, 가는 A다. 가는 지금 여기 코드가 ACU지? ACU. 그치? A 맞네. 이거는 A고. 자, 디귿에서 구아닌의 수는, 디귿이 어디니? 디귿에서 구아닌의 수는 유라실의 수와 같다. 구아닌 여기 지금 하나 있네. 그치? 유라실은 하나, 둘, 두 개 있네. 그치? 같지가 않지. 그치? 그래서 니은만 정답이 될 거야. 네. 봅시다. 염산, 수산화나트륨 섞었어. BTB, 액성 알려줬네. BTB, 노랑, 파랑. BTB에서 액성, 산에서는 옐로우, 노랑, 중성, 초록, 염기는 파랑. 그치? 이거 산이구나. 이거 산이구나. 이거 뭐구나. 염기구나. 이거 뭐구나. 몰라. 안 알려줬으니까. 그치? 자, 섞었어. 전체 이온수, 모든 이온수, 총 이온수. 자, 이거 사실 좀 어려운데, 우리 이런 거 했었단 말이야. 우리는 사실은 이제 일가산과 일가염기라고 해서, 이거 분해하면 다 일자리들이잖아. 이런 것들에 한해서만 성립하는 것도 또 봤었고, 또 이가산과 일가염기 이런 것들도 하긴 했었는데, 좀 어려운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일가산과 일가염기의 중화 반응에서 전체 이온수의 변화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총 이온수, 혼합 용액 속의 총 이온수는 이렇게 변한다 그랬지? 이게 총 이온수가 됐건 양이온의 수가 됐건 음이온의 수가 됐건 중합점까지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야? 뭔가 부어서면서도 붙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일정량의 산 또는 염기에 붙는 경우에도 그렇지만 두 개를 혼합했을 때 그 혼합 용액에 존재하는 전체 이온의 개수는 많은 놈. 만약에 섞어서 산이다 그러면 산, 얘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전체 이온수 그대로라는 거야. 그지? 아마 기억이 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또 뭔 소리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하나만 간단하게 볼까? 자,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염산이 있어. 수소이온이 10개 있었어. 여기에 수산화나트륨을 섞었어.
두었어. 근데 얘가 5개가 들어왔어. 처음에 용액 속에는 전체 이온이 10개, 20개 있었지. 여기에 내가 염기수산화듐을 5개 넣어주면 이렇게 중화 반응해서 얘가 5개 사라지지만 사라진 5개의 수소이온을 새로 들어온 구경꾼 나트륨이 메꿔준단 말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 몇 개가 돼? 여전히 20개라고. 이런 얘기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전체 이온 수하고 액성을 통해서 바로 판단할 수 있어. 이거 산인데? 근데 전체가 5개야? 아, 그럼 얘가 가진 게 처음에 5개구나. 합해서 총 이온, 양이온 오면 합쳐서 5개니까 둘이 합쳐서 2.5개씩 있었던 거야. 25ml에 2.5개 들어있는 거지. 하나, 2.5N개, 2.5N개 각각 수소하고 염화이온이. 그럼 15ml면 얼마 있어야 돼? 1.5N개씩 있겠지 뭐. 부피에 비례하는 거니까. 같은 농도의 산이니까. 그럼 20ml면 몇 개 있어야 돼? 2N개씩 있겠지 뭐. 되겠어? 자, 그럼 이제 여기는 뭘 통해서? 염기를 통해서 할 수 있지. 그치? 요걸 통해서 할 수 있죠. 여기를 통해서. 지금 보면은 얘가 지금 산이 가진 게 2개 총 4개인데 여기는 전체가 12개가 있어야 돼. 그럼 뭐야? 아, 이거는 산이 가진 총 이온수가 아니라 염기가 가진 총 이온수가 몇 개구나? 12개구나. 그러니까 합쳐서 12개니까는 양이온 6개, 음이온 6개 각각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 이건 둘이 싸우면 염기지. 염기니까 이건 당연히 파란색일 거다. 아, 30ml에 6개 있어? 그럼 5ml는 하나씩 있겠네. 5ml당 하나씩. 15ml면 몇 개 있겠어? 3개씩 있겠네. 아, 그런데 염기 많네. 그치? 요렇게 중화 반응하는 거. 요렇게 중화 반응하는 거니까. 이해되겠지? 자, 그래서 기억은 파란색 염기 맞죠? X는 그럼 찾아볼까? 총 이온수는 염기. 이게 섞어서 염기니까 당연히 염기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전체 이온수 몇 개? 6개. 그지? 6개. 5개가 아니라 6개. 자, 혼합용액의 최고 온도는, 최고 온도. 요거 이제 우리 예전에 내신할 때도 좀 주의하라 그랬던 게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산염기가 표로 나올 때는 전체 부피 꼭 확인하라 그랬어. 전체 부피. 혼합 부피. 이건 합해서 30ml고, 요건 합해서 얘도 30ml인데 얘는 합해서 50ml잖아. 그지? 자, 그러면 가하고 나를 비교해자. 가하고 나. 가가 나보다 더 높다는데 가하고 나를 비교해 보자고. 이거 다 같네. 그냥 전체 부피가 30ml 같으니까 같은 부피 속에 자, 여기는 중화 반응 몇 번 했어? N개. OH 하나 사라졌지. N개 사라진 거야. 여기는 몇 개? 1.5N개. 그치? 수소이온 1.5N개가 중화 반응에 참여해서 사라졌지. 따라서 가하고 나를 비교하면은 누가 더 온도가 높아야 돼? 같은 부피당 중화 반응을 나가 더 많이 했지. 0.5N개 더 했잖아. 그럼 그만큼 중화열이 더 생겼을 거야. 그럼 온도가 어때? 높겠지. 따라서 가가 나보다 높은 게 아니라 나가 가보다 높아야 한다. 따라서 기억만 맞겠지. 자, 근데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안 내고 나는 이렇게 비교했을 것 같아. 가하고 다. 이게 부피가 다르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비교하면 돼? 30ml, 가는 30ml 속에 자, OH 하나 사라진 거야. 중화 반응 하나 된 거야. 물 분자 하나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겠지? 자, 다에서는 전체 부피가 50ml인데 중화 반응 몇 개 하는 거야? 수소이온 2개가 사라지는 거지? 이렇게 중화 반응하는 거야. 알았지? 같은 부피당 생성된 물 분자 수만큼 열이 발생을 할 거고. 아무리 열이 많이 생겼다 하더라도 부피가 무지막지하게 크면 어때? 온도는 높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 오케이? 자, 따라서 기억만 정답이 될 거다. 뭐 전체적으로 되게 무난했던 것 같아. 그리고 니들 뭐 1학년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물론 지금 중간고사 앞두고 막 정신없겠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풀었을 거다. 앞으로 어떤 문제들이 나올지 한번 차근차근 또 6월, 또 9월, 11월 예정돼 있잖아. 뭐 기대하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해. 근데 중화 반응은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다. 전자기유도도 마찬가지고.